민주당이 이른바 이 검수완박 입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죠.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엔 새 정부의 2차 내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 인수위의 입장이 차례대로 나왔고 가장 먼저 이 민주당의 이런 당론 채택,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민주당은 새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탄생할 텐데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에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자부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새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아마 이 정치적인 수사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와 함께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 미완의 과제를 지금 완성하지 못하면 이제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곧 될 테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시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니면 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아니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방법과 시기가 급하다 이런 신중론도 나왔지만 결국 강경론이 이를 압도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여야 정면 충돌 피할 수 없을까요? 네, 4월 국회에 여야 간의 갈등 뭐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내 일부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어제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은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때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나머지 또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또 정의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야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가는 정권 교체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안한 시기고 또 코로나 엄중한 시기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데에서 민심이 과연 얼마나 따라갈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제 그 민주당 그 의총에서도 이런 약간 신중론 또는 속도 조절론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타협파와 그다음 강경론이 맞서게 되면은 강경론이 주도하게 되고 강경론 입장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조금 앞으로 국회 대결 또 갈등 구조 국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속도 조절론을 내놓은 상태고 검찰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인수위도 조금 전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뭐 이른바 박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 민생을 정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 기득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을 누가 어떤 정부가 유리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이냐, 이걸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집단 반발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될 때 저렇게 늘 나섰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조직 이기주의, 조직 논리가 작동될 때마다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검찰에 뭐 중대 비위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검사들이 저렇게 나섰습니까?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때 저렇게 검사가 나섰다고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곧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일 우려하는 거는 검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고 글을 올렸을 때 그 밑에 검사들이 정말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인수위원회에서 오늘 반응을 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경찰한테 지금 다 수사권 넘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수사청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또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범죄를 숨겨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 범죄를 숨겨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 게 지금 민주당이 혜택을 줬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검찰이 그렇게 해하지 않았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게 작동하기 시작했던 예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수사할 움직임 없어요. 허위 경영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 한 명 지금 조사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고 하는데 결론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결론 안 내립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또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거 안 합니까? 한동훈 검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못 열었다고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근데 왜 검사들은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휴대폰을 안 열어줍니까? 포렌식 할 수 있잖아요. 변호인 대동해가지고. 또 끝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피의자한테 휴대폰 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은 휴대폰 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못 찾아서 그냥 무혐의 처리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제가 볼 때 경찰에서 화날 것 같은데요.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검찰을 무력화하는 거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하면 되고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몰아가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답이 꼭 검찰 수사권 박탈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인수위가 그동안은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 논평은 자제해 왔습니다만 어제 당론으로 채택되자 오늘 오전에 상당히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와 또 사법 체계의 안정성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진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고 했었으면 과거에부터 추진을 해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와서 지금 무리하게 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시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실시된 지가 만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제도가 안착이 되어야 할 시점인데 지금 또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불안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부 이양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은 가능한 한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법을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제도 개혁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와 협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이제 인수위에서 이렇게 조금 이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강한 입장을 냈고 또 사실 뭐 민주당만 추진하고 있지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은 또 다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들도 여전히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한다? 아직 1차도 안착이 안 됐는데 2차까지 또 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함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키를 쥐고 있는 분인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다수의 정치권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만약 뭐 필리버스터를 뭐 국민의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172석 있고 무소속 다 해도 한 179석 정도까지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정당의 동의도 필요해 보여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정의당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밤에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 정의당 내에서 당론을 정하겠다,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협조를 할지 말지도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큰 틀 안에선 정의당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도 그렇고요, 참여연대도 검찰 수사 기소권 자체를 그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또 다시 지금 또 한 번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안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우려를 내놓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좀 부작용, 속도 조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검찰 수사 기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이냐 이런 문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뭐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검찰을 장악한다고 하는 그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궁극적 목표까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검찰 조직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일단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장악을 현 정부 집권 여당으로서 검찰을 장악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럼 검찰을 장악한다고 하는 비판 여론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당초 목표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오히려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는 애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까지 처음에는 원래 얘기해서 뭐 이게 원래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으나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을 내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조국 프레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중간에 도중에 길이 좀 잘못 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원래 갔던 길로 가려고 하는 건 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보면 과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 없이 침묵 중인데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한테 입장 내십시오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잊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은 민주당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몫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되게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걸리는 부분은 저는 입장을 내기 쉽지 않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한다. 그러면 법안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것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굉장히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어떤 입장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모양새일 거고요. 입장을 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기류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낼지가 주목이 되거든요. 네, 그동안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예.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거나 또 국민적 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이번에도 이 검찰 수사권 이제 박탈 문제가 국회 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네. 또 뭐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 맡겨두겠다,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넘어서서 예. 만약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이번 4월 임시국회가 4월 29일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4월 25일, 26일 양일간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아마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본 회의에는 4월 26일 날 상정이 되게 되면은 4월 26, 27, 28, 29 약 4일 동안에 국민의힘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지만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안을 청와대로 송부하게 되면은 예. 5월 3일 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고 공포를 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전체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이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열기가 뜨겁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 되면은 거부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서 검찰 어제는 대단히 유감이다 짧은 입장문을 내놨고 오늘 아침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필사직색의 각오로 맡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공은 민주당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각 지검장들, 고검장들, 검찰의 핵심 간부들이 국회에 굉장히 호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권을 신청해서 이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의 문제점들, 그다음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은 할 텐데 아무래도 검찰이 자꾸 나서게 되면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게 검찰의 자기 이기주의,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비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동시에 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법사위 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모수 검찰총장이 필사즉생의 각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 방안을 강구해서 간곡히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요청한다고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가는 게 지금 입법부 사안인데 그게 맞는 건가? 그 절차에 관해서도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국회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맞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직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뭐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돼 있는 조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호소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단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을 취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검찰에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던 데에는 검찰의 집단 행동이 굉장히 크게 전 작용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지금 조직 개편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새 정부가 조직 개편 하잖아요. 늘 되면. 새 정부가 조직 개편하면은 우리 조직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집단 행동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말하면 검사들의 손에 쥐어진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 늘 좋았던 검사들이 그거 놓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검찰도 적절한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했고 검찰 예산 독립적으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거꾸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도 논의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내일 합시다 그러고 내일 땅땅땅 두드리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법안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의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검수완박 법안 여야 그리고 여당과 검찰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10개 부처와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초대 비서실장의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직 뭐 확정 발표가 안 됐으니까 확정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네. 지금 이제 유력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출신이고요. 전통적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청와대 경제수석과 그다음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와 또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뭐 정치 경험과 또 경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무적이고 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정무형이 필요하다, 또 한때는 네. 경제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경제와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후보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김대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청와대를 지금 현 세종로 위치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비서실 이전도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할 의무가 굉장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대통령 비서실 인선도 지금 곧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석과 또 보좌관과 비서관들, 또 행정관들을 인선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고 1956년생이니까 지금 66 정도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 진주 출신이시고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잘 보좌해서 지금 약간 이완기 또 혼란기에 조금 역할을 잘해주기를 조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구인난을 겪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인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비판해왔던 게 캠코더 인사잖아요. 캠프 코드 그다음에 당 출신 인사들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랑 비판했을 때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제가 볼 땐 차별점이 거의 없거든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나 아니면 그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다. 이런 이제 한계라든가 이런 점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 정부 들어서면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런 기대를 할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 많이 하는데요. 좀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좀 울림이 있는 인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사 기대치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국정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통합형 인사라도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신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뭐 오늘도 이제 진주 출신다 말씀하셨는데 영남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제일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요. 저도 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문재인 정부가 왜 실패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관료 사회에 너무 휘둘렸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와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 보면요. 행시 출신, 기재부 출신 이런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하게 된다. 그럼 관료 사회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그냥 국정을 그냥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추구한다, 그냥 유지한다고 하면은 정권 유지에 그 모든 관심이 쏠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정도의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뒤에 실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냥 무난하게 무색무취한 국무총리의 이런 뭐 기재부 장관의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한국은행 총재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국정 안정에 대한 어떤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변화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 사회에 대통령이 포위되는 모양이 나올까 봐 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오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소 7, 8개 부처 인선이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번에 발표된 1차 인선에서는 안철수 측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내각에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안 위원장이 관련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인재가 누구 편이냐, 누구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성과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제는 없었다. 사실 1차에 안철수 위원장 측의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네. 지금 보도되기로는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이 한 6명 정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 내각 인선 8명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의 조금 전 멘트를 보면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다 이런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 인사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 기준 4가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로는 개혁성, 네 번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면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인사 기준이라든지 인사 추천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런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했거든요. 예. 이 서운함에 뒤이어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고 예. 본인은 입각 의사가 없다.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앞으로 출범할 그러니까 윤석열과 안철수 공동 정부에 조금 파열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국민당이 합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파열음이 나게 되면 합당 추진 과정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합당이 문제가 있으면은 지방선거가 곧 다가와 있는데 이 지방선거, 공천과 지방선거 치르는데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오늘 2차 발표 또 마지막에 3차 발표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그래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양측의 신뢰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 갈등을 봉합해 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 인수위가 처음 출범할 때 인수위원 24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안철수 위원장 인원으로 됐었고 네. 뭐 안철수 위원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대 국무총리로도 하마평에 오를 만큼 공동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좀 우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흔히들 이제 사용하는 표현 중에 바지 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 자리는 앉혀놓고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게 함께 가거나 아니면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용을 채우거나 내용이 충족되지 못하면 형식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후보 단위로 할 때 공동인수위 구성하고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최소한의 요건은요. 물론 이제 책임 총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맡는다고 하는 이런 이제 관측들이 주로 이제 나왔지만 총리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민의당 몫입니다라고 볼 만한 것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정부라고 명실상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이제 정치 대전을 나간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총리직을 맡겠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국민의당에 줄 수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든 아니면 국민의당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야든 최소한 자리를 3분의 1 정도는 인수위 구성할 때 했던 것처럼 그 정도는 줘야 공동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정부를 할 뜻이 별로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쎄요. 저 정도 얘기했으면은 충분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애둘러서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한테 추천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보니까요. 저도 하마평에 오르는 한 10개 부처 인사들 쭉 이제 오늘 기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 인사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한 명도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다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몫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정부가 구성이 되면 안철수 위원장이나 국민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만약에 당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지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이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마땅히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당을 서서히 대선 주자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하고 나중에 대선 출마를 다시 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 이것 말고는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될 2차 내각 인선이 양측의 공동정부 구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만큼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50분간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윤 당선인의 사과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명예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 이런 약속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인간적으로 뭐 굉장히 면목이 없다, 또 죄송했다 이런 솔직한 이제 감정을 표현하면서 또 두 분과의 어떤 화해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 꼭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3월 14일에는 서일준 비서실장을 보내서 건강히 회복하는 대로 빨리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실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원수를 찾아뵙는 게 관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팀장을 하면서 조금 본인이 공직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미안한 감을 표현하고 두 분이 할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취임식 참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허락하면은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협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좋은 정책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승계하겠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한번 방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대구에서는 75%의 지지를 받았고 경북에서는 7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운영할 때 절대적인 기반이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고 또 거기에 지금 사저에 내려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정치적 기반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대구 시장 선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뭐 지원 후원 이런 게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제 면담 그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서 동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선거운동에 약간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어떻게 내세우느냐 또 대구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느냐 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두 사람의 만남으로 대구시장 선거 등에서 이른바 박심 더 강해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복권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좀 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서요. 대한민국이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국민의 손으로 사실은 탄핵을 시킨 대통령이었고요. 입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법적으로도 판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탄핵이 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었어요.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역사를. 근데 문재인 대통령 사면복권 때문에 모든 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박 전 대통령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받으러도 안 나왔어요. 그랬던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명예회복이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돼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요.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기소한 당사자예요. 그걸 만약에 국민들이 탄핵 촛불을 들었고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까지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면목없고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탄핵된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고 뭐 대구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민심도 고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정치적 판단도 할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랬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반발 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이 다시 되살아나서 대구의 털을 잡고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 만약에 다른 정치인들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오신이 형한테 앞으로 두고두고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바라보고 정치할 겁니까?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총선, 지금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뭐 당장 지방선거에 지금 대구시장 문제도 걸려있긴 하지만 이걸 디딤돌 삼아서 다음번 총선 때도 또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좀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쏠리는 다수의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들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만남을 두고 그저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의례적인 차원이냐,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하는 만남이냐,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탄핵을 부정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2017년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공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진행을 시킨 거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회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죄송하고 미안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제가 봤을 때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은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승계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전직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전부 막 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는 버리더라도 좋은 정책의 장점들은 살려야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잘함점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역사적인 연속성 계속적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니냐,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전부 다. 대통령에게 사적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개적인 행보를 한 건데 그걸 사적인 어떤 뭐 개인적인 소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점은 왜 개성 안 합니까? 박근혜 정부의 좋은 점만 골라서 개성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건 다 뒤집어서 바꾸겠다면서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그 원행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저는 자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집권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